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만 힘내서 더 하고요. 자, 399페이지. 이제 정비법 뭐 다 왔어요.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떨어지면은 이제 싹 비워주고 나가면 철거해갖고 공사. 이 공사 몇 년 해요? 한 4년, 5년 이렇게 하는데 바로 공사 끝났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먼저 준공인가. 자, 시장원수가 아닌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하면 밑에 줄 시장군수 준공인가 밑줄 시장원수에게 준공인가한다. 그러니까 이 정비법에서는 인가란 인가는 그냥 다 누구한테 와서 받는다. 시장군수. 넘어갑니다. 3번 공사 완료 고시 가로 1번 시장원수는 준공검사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즉 공사계획대로 잘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인가하고 공사 끝 공사 완료를 지자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공사 완료 고시가 나면 이제 공사 다 끝났으니까 자, 옆 페이지 가보세요. 중간 2항 마지막 분양 처분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를 이제 분양 처분한다라고 하고요. 가로 1번 시행자는 공사 완료의 고시가 있으면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갖고 관리처분 계획의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즉 관리처분 계획대로 분양합니다 다 알려주고요. 그 분양받을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럼 소유권 이전 넘겨준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분양해준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맨 밑으로 와보세요. 가로 2번 시행자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즉 분양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 동그라미 고시하고 시장원수에게 보고합니다. 자, 그 고시를 그 유명한 무슨 고시라고 그래요? 소유권 이전 고시. 그닥 뭐 유명한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이전 고시하고요. 이전 고시하면 이제 다음 날 이 분양 처분에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분양 처분의 효과 한마디로 보겠어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번. 자, 대지나 건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 그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조합원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언제 취득하게 돼요? 다음 날. 이전 고시 다음 날 이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얘기고요. 취득하는 것은 항상 언제요? 다음 날. 그래서 다음 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또 3번의 가로 1번. 자, 대지나 건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그 종전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뭐 등등의 권리도 밑에 줄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에 설정된 걸로 본다. 그럼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에 설정된 걸로 본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종전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같은 권리가 있었죠. 자, 이것도 그대로 어디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따라온다. 그죠? 그래서 종전 토지 건물 위에 존재하던 저당권의 권리도 그대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따라와서 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설정된 걸로 본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거 밑으로 합니다. 4번에 이제 1번 분양 등기. 그럼 여기서 일단 논리. 자, 이전 고시 다음 날 이제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죠. 왜 다음날 취득하게 돼요? 취득하는 원인. 제가 못 물어볼 거 물어봤어요? 저 다음날 취득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률, 정비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 등기가 있어야 아파트 소유권 취득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고시 다음 날 등기 없이도 아파트의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다만 이 등기 없이 취득했지만 팔아먹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등기. 그 등기까지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다 의무적으로 해줘라 하는 거죠. 저거를 이제 분양 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로 1번.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으면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대지 건물에 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자 촉탁 신청해서 의무적으로 분양 등기까지 다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일단 기간 좀 봐요. 좀 전에 공사 완료의 고시가 있으면은 며칠 내 분양 처분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측량 분할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고시 분양해주고요. 자, 이전 고시가 있으면 며칠 내 분양 등기해라.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등기까지 다 해줘라.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지체 없이 분양하고 지체 없이 등기, 다 지체 없이로 가요.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하면은 아파트 몇 세대 짓는 거 아니죠? 몇천 세대를 짓는 거예요. 몇천 세대 지어가지고 며칠 내 분양하고 며칠 내 등기 끝내라. 강제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 세대 수가 많으니까 정비사업은 지체 없이 분양. 지체 없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급적이면 제일 빠르게 지체 없이 분양하고 지체 없이 등기. 그럼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자, 저번 주에 환지 방식일 때 준공검사 떨어지면 환지 처분은 며칠 내야 할까요? 준공검사 떨어지면 며칠 내 환지 처분? 60일 내 환지 처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60일 내 환지 처분하고, 자, 환지 처분에 공고가 닿으면 환지 등기는 며칠 내? 14일 내. 그래서 개발법은 60일 내 환지 처분, 14일 내 환지 등기. 근데 정비사업은 지체 없이 분양하고 지체 없이 등기. 그래서 이거 딱 뭘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60일 내 분양 처분하고 14일 내 등기해라. 이렇게 딱 바꿔줘요. 그러면 좋다고 맞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비사업 며칠이 아니고 뭘로 한다고요? 지체 없이 분양하고 지체 없이 등기. 정비법 지체 없이 그냥 막 갖다가 맞춰요. 아무튼 그래서 정비사업은 다 지체 없이 하는 거고요. 그럼 지체 없이 시행자해주는 분양 등기, 자, 얘도 성격은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이전 등기요, 보존 등기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최초로 하는 등기, 즉 보존 등기의 성격이 같기 때문에 이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당연히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2번 정비사업에 관해서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이 분양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왜 못해요? 등기부가 없다. 뭐 의미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 옆으로 합니다. 5번에 청산금. 좀 전에 청산금이라는 게 뭐였어요? 청산금. 종전가와 분양가의 차액. 그거를 이제 청산금. 저기다 나오니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만 쓰세요. 자, 가로 1번. 자, 그거 보겠습니다. 그럼 대지나 건물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가격, 그거를 세 글자로 종전가.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의 가격을 분양가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즉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청산금 징수 지급해야 되는데요. 자, 언제래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있은 후에 징수 지급해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제부터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징수 지급합니다. 이유는 좀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날. 그럼 분양가와 종전가의 차익인 청산금도 언제 확정? 다음 날 확정이 돼서 다음 날부터 징수 지급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4번 소멸시효. 자,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 자, 이게 돈 받을 권리니까 채권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공법에서 발생하는 채권. 공법상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 물어보면 다 몇 년? 5년. 5년 동그라미. 왜 5년이요? 아직 살아있어요. 공법상 채권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재작년 26회 때 그대로 기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404페이지 맨 밑에. 자,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역시 1번, 2번 어려운 지문이고요. 옆에 4번 지문 가보세요. 청산금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자, 얘가 틀린 지문이에요. 뭐가 틀렸을까요?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소멸시효 기간 5년은 그냥 너무 쉬우니까 그거 갖고 바꿔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곧 다른 거 갖고 바꿔줘. 이전 고시 1부터 행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징수 지급하니까 이전 고시 1부터가 기산점이 아니고 언제부터?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26회 때 이거 다
틀린 문제죠. 다 틀린 문제. 5년만 딱 보고요. 그냥 좋다고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거에서 한참 답 찾다가 그냥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를 아셔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4장의 비용 부담. 1번. 정비사업비도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그래서 뭐 시설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정비사업이든 사업비는 다 시행자가 내는 게 원칙입니다. 시행자 부담이 원칙. 자, 여기까지가 정비법 끝. 자, 이해할 것들은 필요 없어요? 왜 더 해요? 섭섭해요? 저 이제 넘겨보세요. 네. 정비법 이제 지긋지긋한 정비법 끝났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법률입니다. 건축법. 저 네 번째니까 444페이지요. 그런 거에 뭐 놀라시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저 네 번째 이제 건축법. 자, 건축법은 우리 시험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이다라고 해서 자,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이 건물 건축하려면 무조건 건축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즉 건물 공법 중에서 일반법으로서 자, 우리가 이 배우는 순서는 건축법이 네 번째로 배우죠. 첫 번째로 배운 법률이 뭐예요? 국토법, 두 번째 개발법, 세 번째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인데 중요성으로 따지면 국토법 다음입니다. 그래서 국토법 다음으로 중요한 법이 건축법이에요. 토지공법에서 일반법이 국토법이죠. 국토법을 배운 개념들. 용도지역 같은 거는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 등을 규정하는 국토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이용개발하는 주된 모습이 건물 짓는 거죠. 이 건물공법에서 일반법으로서 건축법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해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을 알아야 다른 법들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법, 건축법 이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법들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 개별적으로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뭐 별로 공부도 안 해요. 아무튼 개별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국토법 다음에 공부할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국토법, 건축법 이 두 개부터 공법은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법 이런 어려운 거는 그냥 대충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두 개만 해도 얼마든지 합격 점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27회 때는 2차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2차만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2차 떨어진 분들 보면 반이 공법 꽈락이에요. 공법 40점도 못 맞아갖고 떨어지는 게 반이고 나머지 반은 2차 평균 점수 미달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반은 이 공법에 꽈락 나오고 떨어지는 건데 국토법하고 건축법 두 개만 확실하게 해도 꽈락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꽈락을. 자, 우리 국토법은 몇 문제가 출제가 돼요? 12개. 건축법은 7개. 이 두 개만 합쳐도 19개니까 거의 50%입니다. 50%. 그래서 두 개만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두 개만. 국토법, 건축법. 근데 두 개만 열심히 해도 본시험 가면은 틀리라고 내는 게 있어요. 막 기본서에도 없는 것들. 그거 틀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만 공부했는데도 5개나 틀렸어요. 와, 인간적으로 너무하죠. 5개나 틀려가지고 자기가 풀어갖고 딱 14개 맞췄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1개인데 나머지 21개 이거 공부도 안 했는데 대충 댐비면은 좀 전에 함정 파는 거에 다 빠져갖고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시험지에 이제 비가 온다 그래요. 막 쫙쫙 비가 오는. 그래서 자, 21개 이거 공부 안 한 거는 잘 찍어야죠. 찍을 때도 절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초지일관. 항상 찍을 때는 한 번으로 쫙 밀어야 돼요. 초지일관. 그래서 우리 이제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은 1, 2, 3, 4, 5번 이게 정답 비율이 똑같이 나요. 1번이 정답인 게 8개, 2번도 8개, 3번, 4번, 5번. 자, 이런 20% 비율로 똑같이 정답 비율로 출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인데 그런데 제가 26회 때 시험 문제를 보면요. 자, 26회 때는 2번이 정답인 게 7문제예요. 이게 하나가 어디로 갔냐? 5번으로. 그 다음에 작년에 27회 저는 이게 기출문제 나오면 이것만 맨날 분석해요. 그래서 27회 때는 1번이 답인 게 7개였어요. 그럼 이게 하나가 어디로 갔어요? 5번으로. 그러니까 찍을 때도 1번, 2번 갖다 찍는 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1번하고 2번은 8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1번, 2번이 아니고 하여튼 공법은 몇 번이 제일 좋은 거냐? 5번이라니까요. 5번. 그래서 특히 농지법은 두 개 중에서 하나 무조건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5번. 그래서 5번 갖다 찍으면 자기가 푼 거보다 더 맞죠. 자, 아무튼 그래서 자, 5번 갖다 찍으면 최소 20%는 맞습니다. 20%. 그럼 21개 20%면 4문제는 맞는다 그죠? 찍어갖고 기본 4문제는 맞춰야. 그럼 14개 자기가 풀어갖고 맞춰갖고 여기다 찍어갖고 4개를 더 맞췄다. 18개면은 45점 나오죠? 꽈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충 6개 법률을 하니까 점수도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하여튼 국토법하고 건축법 두 개만 확실하게 해도 꽈락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제 또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국토법, 건축법 하여튼 그 두 개부터 확실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능력이 되면 이제 나머지 하나씩 더 늘려나가면 충분해요. 그래서 공법이 무슨 80점 맞고 막 그런 고득점 모적으로 하는 과목이 절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꽈락만 넘어가면 성공해요. 그래서 45점. 그럼 15점 부족한 거는 무슨 과목에서 보태주는 거예요? 항상 제일 즐거운 과목인 증계사법에서 다 보태줘갖고 다 합격합니다. 어차피 합격 점수 다 나오는 거니까 절대 뭐 공법 부담 갖고 그럴 필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부담은 엄청 갖는데 공부는 엄청 안 하시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자, 부담 갖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여튼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이 건축법이고요. 건축법은 자 2번의 용어죠. 이거다 별표. 이 용어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법보다 용어가 더 많아요. 일반법이기 때문에 기본 용어들이 쫙 나오는데요. 그 용어도 우리가 쭉 배워나갈 거고 자 뒤에 없는 것만 좀 몇 개 보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주요구조부 중간에 주요구조부 보세요. 주요구조부 거기다 별표. 자 얘가 작년에도 한 문제 24회 때도 한 문제 근래 두 번이나 단독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주요구조부는 건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딱 6개 있어요. 내력벽, 내자의 동그라미. 자, 앞글자에 다 동그라미 치고요. 내력벽 할 때 그 내자는 무슨 내자예요? 견딜 내자죠. 인내할 때. 그래서 힘을 견디는 벽, 즉 힘을 받는 외벽 같은 것을 내력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둥, 바닥, 보. 보는 대들보 얘기합니다. 우리 지붕틀을 가로로 받치는 나무, 대들보. 그 다음에 지붕틀하고 주 계단을 말한다. 딱 끊습니다. 그럼 그 6개요. 앞글자 오대로 읽으면 뭐가 돼요?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딱 이 6개만을 주요구조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또 역시 중간 이하에 보면은 고층 건물 나옵니다. 고층 건물. 충수가 30층 동그라미 30층 이상.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4m로 잡아요. 그래서 30층 곱하기 4m, 높이는 120m 이상. 근데 그 밑에 초고층 건물, 더 높은 거죠? 요거는 충수가 몇 층 이상? 50층 동그라미. 50층 곱하기 4m 하면 높이는 200m 이상이니까 높이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충수. 고층 건물은 몇 층 이상?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인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또 중간 이하 다중 이용 건물 거다 별표. 자, 다중용 건물 얘는 26회 재작년에 단독 기출이고요. 다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 즉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인데 요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몇 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인데 그 용도가 가로 1번부터 가로 6번까지 6개죠. 그 앞글자에 다 동그라미 치세요. 문, 종, 판, 운, 의, 숙. 그대로 그냥 외우세요. 문종, 판운, 의숙. 처음에는 어색해도 한 10번 읽으면 친숙해져요. 아무튼 문종, 판운, 의숙. 이 6개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1번에 문화집회시설은 극장 같은 거 구경하러 가는 건물이고요. 이번에 종교시설은 뭐 교회나 성당, 사차 이런 것들. 세 번째 판매시설은 뭐겠어요?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것들. 4번에 운수시설인데 여객용시설이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료시설은 뭐겠어요? 병원, 숙박시설은 호텔. 그래서 문종, 판운, 의숙 이 6개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 5,000 이상.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층, 또 하나는 16층 이상인 건물. 그럼 16층 이상이면 용도, 규모 상관없이 무조건 다중형 건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다중형 건물의 요건, 첫 번째는 뭐라고요? 6개 용도, 문, 종, 판, 운, 의, 수 6개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 두 번째는 16층 이상. 이렇게 이제 건축법은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논리가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애울 게 많이 나오는 거죠. 앞글자 따고 애우는 게 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단순함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은 단순하게 애우면 그냥 맞히는 거고 못 애우면 틀리는 거고 좀 우리 공법에서는 제일 단순한 법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준다중형 건물도 있고요.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특수구조의 건물도 있고. 아유 됐다 그래요. 아무튼 다중형 건물 그거부터 확실하게 잡고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예제 1번 봅니다. 자,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모두 고르면, 자 이게 작년 문제예요. 그럼 주요구조부 내기, 바보, 지, 주. 기역번에 지붕틀, 지. 니은번에 주계단 할 때 주, 지, 주 할 때 나오죠. 그러면 기역, 니은 들어간 거 다 틀렸으니까 답은 몇 번? 3번. 디귿하고 리을. 야, 그럼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어렵다고 그러시죠? 아무튼 간단한 거예요. 내기, 바보, 지주 6개만 딱 외우고 있으면 그냥 한 문제 맞히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건축법의 적용 범위. 자, 건축법 일반법이니까 이 적용 범위, 적용 대상에서 기본 개념들이 다 나옵니다. 이 적용 대상이 핵심인데, 자, 이 적용 대상 물 첫 번째 건축법을 적용하는 물건이다 라고 하고요. 자, 이 적용 대상 물이 4가지가 있어요. 건축물, 대지, 건물 짓는 땅, 대지, 건축 설비, 일정한 공작물. 자, 이렇게 4가지의 물건에 건축법 적용하는데, 자, 이 중에서도 당연히 핵심은 건축물입니다. 자, 이게 핵심 개념. 근데 작년에는 공작물을 또 한 문제 그냥 단순하게 물어봤어요. 이 공작물은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그 정도 비중인데 작년에 한 번 물어봤고요. 그래서 적용 대상 물에서는 핵심 개념이 뭐다? 건축물. 그래서 옆에 이제 1번 건축물, 거기다 별표. 자, 여기부터 봅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자, 공작물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제작하는 물건,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럼 건물도 다 사람이 짓는 거니까 공작물인데 어디에 정착해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자, 여기에 동그라미 1. 자, 이 원칙적인 건축물의 개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 줄로 써놨는데 종류는 3가지 나와요. 일단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면 건물이죠. 자, 지붕과 기둥으로 서 있는 건물 뭐 있어요? 우리 팔각정 같은 거 있죠. 정자 형태의 건물. 지붕하고 기둥만 딱 서 있으면 건물이요. 또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건물이요. 지붕하고 벽으로 서 있는 건물은 뭐겠어요? 우리 단독주택 같은 거 있죠. 뭐 크지 않으면 기둥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지붕하고 벽이 있어도 건물. 그 다음에 지붕과 기둥과 벽 3개가 다 있어도 건물이에요. 그러면 자, 건물의 종류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과 벽.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자, 지붕이 필수입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자, 이거 어렵게 주면은 접속사 장난쳐갖고 물어보죠. 저 어떻게 주겠어요? 건물이란 지붕 또는 기둥과 벽이 있는 것.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지붕 또는이 아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설물, 거기에 동그라미 2. 자, 건물에 딸려갖고 설치하는 대문, 담장, 굴뚝. 자, 이런 것들도 다 건물로 봐서 건축법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자, 이게 이제 지하도로 또는 고가도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자고, 창고. 거기까지 동그라미 3. 자, 이건 우리 뭐 생각하면 돼요? 지하도 상가에 점포들 많이 있죠. 그 지하도 상가에 있는 점포들, 뭐 휴대폰 가게, 화장품 가게, 자, 이런 것들도 다 건물이래요. 이유는 따로 정하는 이유는 지하도 상가의 점포는 토지에 정착하는 거 아니죠. 근데 건물하고 똑같은 효용을 가지니까 별도로 건물로 규정해서 건축법 적용하고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그렇게 3가지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개념에 해당하면 건축법 적용하는 건데
그 가로 2번 적용 제외. 거기다 불표. 제가 26회 때도 단독 기출인데 박스에 보면 5번 있죠. 그게 작년에 또 신설돼가지고 자 이거 작년에 무조건 물어봅니다. 강조를 엄청 안 했어요. 자 이거는 재작년에 물어봤고 작년에는 안 나올 거고 올해 나올 거예요. 올해. 그래서 자 5개. 그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에는 건축법 일체 적용 안 합니다. 즉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건물이 아니다. 그 얘기인데 박스 1번 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미출 문화재나 가지정 미출 문화재 그럼 지정이든 가지정이든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그 얘기죠. 왜 적용 안 해요? 문화재니까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문화재 이거 몇백 년 된 건물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 뭐라 그래요? 부석사의 무량수전이라고 그러죠. 괜찮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 고려시대 때 지었나 해갖고 한 800년 이상 됐는데 그런 무량수전 이런 데 들어와서 밥 해먹고 빨래하고 자고 막 그래요. 문화재는 일반 건물이 아니고 철저하게 보호 대상이에요. 그래서 문화재는 일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철도나 궤도. 자 철도는 기찻길인데 궤도는 뭐예요? 궤도도 다 기찻길이에요. 그런데 철도는 직선이고 궤도는 원형이죠. 원형. 그래서 우리 서울에 지하철 2호선 생각하시면 돼요. 원형으로 돼 있죠. 그런 철도를 따로 뭐라 부른다고요? 궤도. 그래서 철도나 궤도에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이게 철도 부속물이죠. 철도 부지에 있는 철도의 부속물인데 우리 기차 기다렸다 타는 데를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맞은편 플랫폼으로 건너 다닐 수 있게끔 육교 같은 거 있죠. 보행시설. 또 기차 들어올 때 땡땡땡 종쳐갖고 알려주는 운전보안시설. 그리고 기차의 급수, 급탄, 급유하는 시설. 그래서 가로 1, 2, 3, 4.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철도 부지에 있는 거지 일반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도의 부속물로서 건축법 적용 안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건 뭐겠어요? 톨게이트. 그럼 우리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 들어가 있는 박스 같은 거 그거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건 도로 부지에 있는 역시 도로의 부속물에 불과하죠. 도로 부지에 건축하니까 일반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자,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창고 같은 걸로 쓰는 건데요. 그 가로에 보면 끝에 보면 공장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물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 그러면 공장 부지에 넓은 이제 공장 부지가 있어요.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창고 같은 걸로 쓰고 있다. 별도로 건축법 적용하는 건물이 아니다. 그죠? 공장의 부속물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 5번 얘가 작년에 신설됐어요. 5번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 수문조작실. 저 수문조작실 요거는 뭐 때문에 생겼을까?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강마다 보를 설치했죠. 보에서 이제 문 열어가지고 물길 흘려보내고 닫고 이런 수문조작실. 자, 요것도 하천 부지에 있는 하천의 부속물이고 일반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문조작실까지. 자, 딱 5개는 건축법을 일체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한 거니까 자 1번에 문화재 할 때 문화 동그라미, 2번에 철도 할 때 철도, 3번은 고속도로 할 때 고, 4번에 컨테이너의 컨, 5번은 하천 할 때 하자 하면 안 돼요. 수문조작실 할 때 수 동그라미 쳐갖고 그대로 읽으면 뭐가 돼요? 문화철도 고컨수. 자, 말 안 돼도 그냥 10번 읽으면 말 돼요. 그래서 은하철도 9999 생각해갖고 만든 건데 문화철도 고컨수. 내가 은근히 또 중독성이 있어갖고 하여튼 문화철도 고컨수. 그 5개는 일체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 5가지가 아닌 뭐 우리 시험에서 옛날에 물어봤던 거. 예를 들어서 전통 건물, 전통 사찰, 전통 한옥. 전통 건물은 건축법 적용할까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문화재가 돼야 적용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철도 관련이라도 철도 역사, KTX 역사 이거 건축법 적용할까 안 할까? 철도 역사는 철도 부지에 있는 거 아니죠? 따로 있어가지고 표 팔고 별도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다 적용해요. 그러면 사드 같은 거 군사시설은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다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뭘 갖다 줘도 다 건축법 적용하는 거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5개 그거를 딱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5개 뭐라고요? 문화, 철도, 곡헌수. 은근히 중독성 있죠. 자, 아무튼 문화, 철도, 곡헌수 딱 외우고요. 그 다음 밑에 그러면 이거 적용 배제 그 5가지가 아니면 건물에는 건축법을 다 적용하는 건데 건물의 종류가 448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건물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건축법은 그 건물 종류별로 일일이 규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건물의 종류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갖고 용도를 정하고요. 그 용도별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바로 3번의 용도 보세요. 건물의 용도란 건물의 종류를 유산, 구조, 목적,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이다. 그럼 건물의 종류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놨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용도. 건물의 용도라고 하고요. 자, 이 용도를 알아야 우리가 건축법 공부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다중 이용 건물 요거 봤죠? 다중이용 건물 첫 번째 요건 문종, 판운, 의숙 이 6개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 5천 이상. 거기서 문종, 판운, 의숙 이게 다 건물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알아야 건축법을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용도가 또 핵심인데 그 밑에 보면 1번 단독주택이 있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번의 공동주택, 3번의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 근린생활시설을 줄여갖고 근생이라고 그래요. 일종 근생. 4번은 이종 근생. 또 넘겨보면 5번에 문화집회시설 해주고 한 3페이지 더 넘겨보면 29번 야영장시설. 야영장시설까지 건물의 용도가 총 몇 가지가 있다? 29개가 있고요. 이 29개 용도별로 작게는 뭐 한두 개, 많게는 10대 개씩 건물의 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를 알아야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정비법이라는 큰 산을 또 넘어오니까 또 건물의 용도가 다 가로막고 있네요. 그냥. 그래서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럼 우리 토지공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게 용도지역. 자, 용도지역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총 몇 개 있어요? 용도지역은 21개가 있죠. 그 다음에 건축물 공법에서 가장 기본인 건물의 용도. 건물의 용도는 몇 개 있어요? 29개. 21개 용도죠. 29개 건물의 용도. 이 2개가 부동산 공법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이 2개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아도 정리해야 돼요. 그럼 지목은 몇 개 있어요? 지목. 아주 그거는 귀신같이 잘하시네요. 그래서 지목은 공시법에서 배우는 거죠. 지적법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이고요. 공법에서는 용도지역 21개, 건물의 용도 29개. 이 2개가 핵심 개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 2, 3, 4 이종근생까지가 제일 잘 물어봐요. 그리고 이종근생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핵심. 나머지 5번부터는 이제 개념 정도, 용어 정도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1번 단독, 2번 공동 2개만 더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만 오늘 좀 봐요. 단독주택. 그럼 이 단독주택이라는 용도에는 4가지의 주택이 있어요. 단독. 자, 이거를 협의의 단독주택. 주변에 이제 2층 집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요. 다중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공관. 자, 이거는 뭐 서울특별시장 공관 이런 주요 인사가 사는 데를 공관 다 단독주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용도는 공동주택. 자, 우리 공동주택 하는데 공동주택에도 역시 4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 자, 4가지가 있죠. 그래서 단독, 공동 각각 4개씩이니까 옛날에는 뭐 아주 쉽게 물어봤어요. 다음 중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아파트, 연립, 다가구, 다세대, 기숙사. 다가구가 정답. 그래서 이 다가구하고 다세대 이거 구분해야 되니까 일단 공동주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앞글 짰다면 아, 연, 다, 기. 이러면 다가구하고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다세대 할 때는 세 따고 아연, 세, 기. 이렇게 외웁니다. 아연, 세, 기. 이 4개를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그런 쉬운 거 갖고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요건을 사례로 만들어 갖고 물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고요. 2, 3, 4층을 주택으로 쓰는데 각 층의 면적이 얼마고 몇 세대가 살고 있다. 자, 이 주택은 무슨 주택인가? 뭐 이런 식으로 요건 갖고 물어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물 주택의 요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중주택부터 하나씩 봅니다. 다중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주택인데 다중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첫 번째,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 즉 다수인이 거주하는 구조인데 두 번째 요건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독립주거 형태를 갖추면 안 된다. 그럼 독립주거 형태라는 말이 뭘까요? 각각의 구역에서 독자적으로 밥해 먹고 빨래하고 그럴 수 있는 구조다 그 얘기죠. 근데 이런 독자적으로 구조가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은 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만 잘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독립주거 형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이하고 주택으로 쓰는 면적 다 합쳐보니까 330제곱미터 이하. 자, 330제곱미터는 100평입니다. 100평 이하. 비교적 이제 작은 주택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이 세 가지 요건 다 갖춰야 돼요. 다수인이 거주하는데 독립주거 형태가 아니고 3계층이하고 330 이하. 그럼 이 세 가지 요건 모두 갖추는 다중주택. 우리 무슨 집 떠올리면 돼요? 하숙집. 그래서 대학 주변에 하숙집 보고 만든 개념이니까 다중주택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다? 하숙집. 이렇게 딱 떠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 다가구 주택. 얘도 역시 세 가지 요건 모두 갖춰야 돼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면적을 다 합치니까 660, 요 200평이죠. 200평 이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세 가지. 자, 먼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3계층. 그럼 다중주택이든 다가구 주택이든 3계층 이하 이렇게 써 있죠. 층하고 계층하고는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주택. 자, 1층은 뭐 미자원 슈퍼 같은 상가로 쓰고 2, 3, 4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상가주택 일단 몇 층짜리 건물이요? 4층짜리 건물인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몇 개층? 3계층. 그러니까 층하고 계층하고 다르다 아시겠죠? 계층은 그 주택으로만 쓰이는 층수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중이든 다가구든 3층 이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층짜리인지는 알 수가 없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얘는 3계층 이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는 그 면적을 다 합치니까 얼마 이하? 660. 다중은 얼마였어요? 330. 100평 이하. 작은 게 다중. 660 이하. 큰 게 다가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주택이 다가구입니다. 소위 우리가 뭐 빌라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빌라 같은 거. 이 세 가지 요건.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으로 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하는데 일단 아파트는 뭐로 아파트라고 그래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 그래서 그냥 높은 거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 면적은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5계층 이상이니까 적어도 아파트가 되려면 몇 층 이상은 돼야 돼요? 5층 이상인 건물은 돼야죠. 4층짜리는 전부 주택으로 써봤자 4계층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5층 이상인 건물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 되면 그 주택을 아파트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 연립과 다세대는 둘 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 근데 한계동에서 주택으로 쓰는 면적을 다 합쳐보니까 660제곱미터 초과. 200평을 초과하는 큰 거면 연립이고 660제곱미터 이하. 작은 거면 다세대.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도 다 우리 빌라라고 부르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660 초과냐 이하냐. 이 규모로 구분하죠. 200평 초과인지 이하인지. 그 다음에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는 어떻게 달라요? 5계층 이상인지 4계층 이하인지 층수로. 그러면 근데 본질적인 차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어떻게 다를까요? 단독 공동주택의 차이점. 자는 소유 여부죠. 단독 소유인지 공동으로 소유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빌라가 있어요.
3층 6세대가 살고요. 각 세대당 면적 100제곱미터 가정합니다. 그럼 이 빌라는 무슨 주택입니까? 자, 이게 문제예요. 빌라는 무슨 주택이다? 일단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3개층. 주택으로 쓰는 면적 100, 100, 200, 3층이니까 600. 6세대가 살고 있다. 자, 일단 빌라의 요건 이렇게 딱 써놓고 대입해갖고 하나씩 따주면 되죠. 다중주택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중 332인데 이거는 600이니까 다중은 안 되고 다가구는 돼야 안 돼요? 3개층이하고 662하고 19세대 이하 다 충족하니까 이 빌라는 무슨 주택? 다가구 주택이다. 정답. 근데 다가구만 되는 거예요? 다세대. 다세대는 4개층이하고 662야. 그럼 다세대도 충족하니까 다세대도 됩니다. 다세대도 정답. 그래서 다가구도 맞고 다세대도 맞고. 자, 이렇게만 주고 구분하세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독과 공동주택의 차이죠. 등기부를 띄워봐야 돼요. 등기부 띄워보니까 전부를 A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주택이냐? 다가구. 그런데 집합건물로 등기가 되었고 101호는 갑이 소유, 102호는 을이 소유, 병장 이런 식으로 구분 소유하는 건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이때는 무슨 주택? 다세대. 공동으로 소유하는 다세대. 그래서 단독이냐 공동이냐 소유 여부에 따른 분류고요.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은 여럿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니까 무조건 무슨 건물로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집합건물로 등기. 그래서 이 집합건물의 대표적인 게 한마디로 보다 아파트입니다. 다 집합건물로 등기가 돼야만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주택의 요건들 쭉 훑어봤고요. 자, 좀 더 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영 힘이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근생부터 해가지고 건축법 거의 다 봐야 되니까 또 부지런히 나가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물론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공법 공부하시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